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이제 할 거냐. 뭐 이제 가족 치료가 있어요. 가족 치료. 그래서 이제 우울증을 예방하려면은 이제 가족이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부모 역할이 되게 중요하고 부모가 자녀에 대한 인식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어떤 성격을 가지고 있고 어떤 기질을 가지고 있고 어떠한 발달적인 것들이 있는지 부모들이 자녀에게 대한 양육 태도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자녀들은 부모들로부터 어떠한 양육 태도로 받아들이고 있는지. 저도 어저께 이제 가족 회의를 하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 조금 안 되면 2주에 한 번은 가족 회의를 해요. 가족 회의를 하는데 저는 오래 걸리잖아요. 30살인데도 가족 회의라 그러면 아예 질려버리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냥 가족과의 대화다, 만나다. 그래서 15분 대화를 했거든요. 대화한다는 자체는 싫어하지만 막상 대화하면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서로 말문을 터내서 얘기하는 거. 그러면 자녀들이 부모를 어떻게 받아들이냐? 부모들은 다 잘 내주는데 그 받아들이는 게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족 간의 대화, 소통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면 좋아요. 그 우울증 치료가 약물 치료가 있고 뭐 개별 정신 치료가 있고 심리 치료 뭐 받아들이지 못하는 애들은 미술 치료, 놀이 치료를 막 하는 거고 어느 정도 우울이 좀 받아들이는 애들은 역동적 정신치료죠. 그러니까 이제 심리치료로 이제 들어가는 거고, 뭐, 인지행동치료가 제일 많이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애들은 입원 치료를 하는 애들도 가끔 있어요. 저도 이제 상담 오면은, 이거는 입원 치료를 하시고 난 다음에 나중에, 심리 상담이나 약물 치료를 같이 병행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도 계세요. 정말 입원을 해야 되는 애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가족 상담을 좀 해야 되고. 자, 약물 치료인데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제가 이제 우울증 연구를 한 지 한 15년, 20년 정도 되는데 그때 당시에 약물 치료하면 부모들이 다 설레설레 했다. 뭔 약물 치료냐? 이거 우리 애를 정신병자를 취급하느냐? 우울증은 이제 조금 있으면 괜찮아져. 이런 인식을 가졌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외국에서는 약물 치료가 1번입니다. 물론 이제 심리 치료도 이제 병행하는 그런 데가 많아요. 그 우울증의 그 신경전달 물질 이런 것들이 파괴를 해요. 요건 이제 흡수 펌프고, 그 열로 다 이거 흡수가 돼야 되는데, 다 이게 재흡수가 돼버려요. 그래서 파괴가 너무 많고, 재흡수가 많으니까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울감이 계속 심해지고 우울증이 심해지는 거예요. 보면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약물을 먹으면 뭐냐? 그 약물, 우울증, 항우울제거든요. 그럼 이제 세로토닌이라는 이제 요거 그 하고 결합이 돼요. 결합이 돼가지고 재흡수가 안 돼요. 결합이 되는 것들은 재흡수가 잘 안 되거든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재흡수 펌프라고 있잖아요. 이게 나와가지고 여기 조금 빨간 것들하고 약물, 항우울제하고 이제 결합이 되면 이 재흡수가 잘 안 돼요. 되는 것도 있지만. 그래서 이쪽으로 흡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 약물 치료를 좀 해주는 게 많이 도움이 됩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약물에 대한 오해들이 있어요. 뭐 뇌나 신경이 상하다. 아닙니다. 그걸 다 임상을 거쳐서 이제 만드는 거거든요. 뇌 발달을 저하한다. 아닙니다. 공부를 못하게 한다. 아닙니다. 부작용이 많다. 아닙니다. 제가 약물로 부작용이 있다고 상담한 사람을 고쳤거든요. 부작용이 뭐냐면 약물을 못 끊겠다는 거죠. 제가 상담해가지고 한 3번 만에 약물을 끊게 만들었거든요. 이게 부작용이 없습니다. 뭐 정신병이 이건 다 옛날 얘기입니다. 뭐 한 번 먹기 시작하면 평생 먹어야 된다. 아닙니다. 약물 치료로 안 되면은 심리 치료하고 약물 치료하고 병행하고 받으시면 정말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희 상담소 때 많이 오시는 분들이 뭐냐면 약물 치료로 안 돼 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약물 치료는 계속 저는 권하고 심리 치료와 같이 하다 보면은 좋아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급성기라는 거는 초기죠. 초기 우울증에는 80% 이상의 증상이 완화됐다. 우리 여기 학부모들이 이게 우울증이냐, 사춘이냐, 모르면 이제 빨리 가세요. 정신과에 가서 상담받고 이거 우울증입니다. 그러면 이제 빨리 약물 치료고, 이건 사춘기입니다. 그럼 그냥 약물 치료 안 받고 상담만 받으시면 되는 거고, 예, 부작용이 적습니다. 예. 약물 치료에 부작용이 있어요. 부작용. 요거는 여러분들이 조금 아셔야 될 것 같아요. 뭐냐면 구토 나올 수도 있어요.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달라요. 나오는 사람이 있고 안 나오는 사람이 있고, 예, 졸려요. 먹으면 이제 신경 안정제도 먹는 애들이 있는데 신경 안정제를 먹게 되면 굉장히 졸리거든요. 그래서 학교에 막 잠이 자요. 그래서 약물 안 먹으려고 그래요. 예, 변비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약을 끊고
이제 조금 지나면은 괜찮아져요. 이 피로감, 그러니까 이제 무기력감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 우울증이 그러면 좀 무기력해져요. 그 다음에 이거는 가끔 가다 나오는 애들인데 좀 신경질이 조금 높아진 애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감정기입 좀. 예. 그래서 대부분 일시적이거든요. 경는. 그래서 약물이 중단되면 다 사라져요.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고 약물을 예, 계속적으로 먹게 되면 이런 것들도 예, 적응이 돼요. 처음에는 부적응이 되지만 적응이 되면서 뭐 구토라든지 졸림이라든지 피로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사라지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울한 아이들에게 어떤 식으로 나갈 거냐? 제일 중요한 게 마음의 표현을 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주는 겁니다. 우울한 아이들은 얘기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진짜 잘 들어주는 사람에게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내성적인 성격을 가지거나 표현을 잘 못하는 애들은 잘 안 해줍니다. 그런 애들에게 말을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애들은 말보다는 행동을 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비판을 하지 않고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자녀들도 우울증은 아니지만은 사춘기를 심하게 겪었거든요. 그때 사춘기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들어주는 거, 지지해 주는 거 되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일상적인 대화 습관을 어렸을 때부터 가지는 게 되게 좋습니다. 그게 예방입니다. 그러니까 일상적인 부모의 대화의 습관을 계속 가지면은 우울증이 걸려도 부모와의 대화를 할 수가 있고 친구와의 대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화가 양이 아닙니다. 청소년 대화는 질입니다. 질의 대화를 부모들이 항상 인식하고 대화를 해주는 게 되게 중요한 거고 자녀들의 기분을 이해하고 듣고 싶다는 뜻을 말로도 하고 행동으로도 하셔야 됩니다. 그다음에 압력을 주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초기 때하고 중기 때하고 말기 때하고 뭐가 다르냐? 초기 때는 우울증 걸렸으면 작은 성공을 할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학교를 안 가려고 계속했어요. 근데, 학교를 갔죠. 그러면 학교 간 거에 대해서 칭찬을 하셔야 됩니다. 부모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하시게 만들고 계속적으로 학교에 가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계속 인정하고 격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울한 기분이 아까 얘기했지만은 초기냐, 중기냐, 말기냐에 따라 가지고 부모들이 어떤 식으로 내가 행동할 수 있는 건지 그걸 구분하셔야 돼요. 그 학교에서는 전문적인 전문가를 찾아가서 상담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아이의 입장을 놓고 생각해 보는 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사춘기가 아니잖아요. 예, 이거는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정신장애입니다. 정신장애. 사춘기에는 그냥 발달의 과정이잖아요. 우울증은 정신장애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정신장애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그 아이를 도울 수 있는 방향을 가지셔야 됩니다. 사춘기냐 우울증이냐 정확하게 하셔야 되고 우울증 정보를 정확하게 하셔야지 우울증을 예방할 수도 있고 우울증 걸린 자녀를 우리가 올바르게 도울 수 있다는 거예요.